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지리산 깊은 골짜기, 바람 소리 말고는 찾는 이 없던 외딴 마을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민이라는 이름 대신 곰이라 불렀습니다. 곰처럼 우직하게 크고 둔한 몸집 때문이기도 했지만 입이 무거운 탓도 있었습니다. 강민은 지독한 말더듬이었습니다. 한마디를 떼기 위해 온 얼굴을 붉히며 애를 써야 했지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듬직한 몸 하나가 전 재산이었던 강민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거처는 마을 외딴 곳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 한 채였습니다. 그날은 닷새마다 열리는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절기가 지났건만 장터 바닥은 질척거리는 대신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민은 겨우 모은 엽전 몇 푼을 쥐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겨울을 날 곡식을 조금이라도 사야 했습니다. 장터는 좁은 길목에 사람들이 몰려 시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싱싱한 무이요. 북어 사려. 북어. 여기저기서 목청을 돋우는 소리가 강민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거대한 몸집을 한껏 움츠린 채 행여나 누군가와 부딪힐까봐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강민을 보고 신이 났습니다. 와! 곰이다! 곰! 바위가 걸어다닌다! 짓궂은 아이들이 돌팔매질을 하듯 소리를 질러대며 강민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강민은 그저 붉어진 얼굴을 더 깊숙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한 곡식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콧수염을 기른 매서운 눈초리의 사내였습니다. 강민은 땀이 벤손에 쥔 엽전을 내밀며 한참을 끙끙대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저기 보리쌀 조금만. 주인은 귀찮다는 듯이 강민을 흘겨보았습니다. 뭐라는 거야?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 것이지. 이 바쁜 장터에서 어느 천년의 내 놈말을 기다리고 있느냐? 주인의 핀잔에 주변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작은 자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주인은 혀를 차며 곡식을 대박에 대충 퍼담아 거의 던지다시피 강민에게 내밀었습니다. 에잉, 재수없는 놈. 여기 있다. 썩 가거라. 강민이 고개를 숙여 자루를 받아들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켜라! 비켜! 박포수님이 나가신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장터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온몸에 짐승의 피냄새를 풍기는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을 최고의 사냥꾼 박포수였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집채만 한 멧돼지가 둘러매어져 있었고 허리춤에는 족제비와 너구리 가죽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멧돼지를 푸죽간 앞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크아! 지리산 호랑이도 이 박포수 앞에서는 맥을 못 추지. 헌데 오늘은 호랑이 대신 이놈이 걸려들었어. 박포수는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잔인함과 탐욕을 알면서도 그가 가져오는 고기 맛에 취해 그를 떠받들었습니다. 그때 박포수의 눈에 가게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정쩡하게 서 있는 강민이 들어왔습니다. 박포수는 본래부터 느리고 어눌한 강민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저런 저곰 같은 놈이 왜 길 한복판을 막고 서 있어? 박포수는 성큼성큼 다가가 강민의 거대한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이런 둔한 놈은 산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장터에 나와서 물을 흐리고 있느냐? 강민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얼어붙은 흙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와르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애써 산 보리쌀 자루가 터지면서 귀한 곡식 알갱이들이 흙먼지와 뒤엉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 꼴 좀 보게. 곰이 재주를 부리는구나. 박포수가 발을 구르며 폭소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도 모두 숨죽여 웃거나 혹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 주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아픈 무릎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몸을 엎드린 채 얼어붙은 땅바닥에 떨어진 보리쌀을 한 알, 한 알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큰 손이 부끄러움과 서름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흙이 묻은 곡식들, 그것은 그의 며칠치 식량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멧돼지를 맨박 포수의 어깨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처지가 흩어진 곡식과 같다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주워 담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 한 방울이 꽁꽁 언 땅 위로 떨어져 작은 김을 내며 녹아내렸습니다. 박포수는 그런 강민의 머리맡에 침을 탁 뱉고는 다시 술을 마시러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흙이 반쯤 섞인 보리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흙이 서걱거렸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삼켰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 등잔을 살 돈이 없어 사위가 어두웠습니다. 그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지붕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리 어수룩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남들처럼 말 한마디 시원하게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강민은 박포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운명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다치거나 아픈 짐승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라. 덫에 걸리지 마라. 강민의 연민은 사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으니까요. 그의 연민은 오직 자신처럼 말 못하고 자신처럼 아픔을 참아야 하는 숲속의 짐승들에게만 향할 뿐이었습니다. 그 연민이 훗날 그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하늘이 찢어질 듯한 눈보라가 지리산 골짜기를 덮쳤습니다. 바람은 굶주린 늑대처럼 울부짖었고 쏟아지는 눈송이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화롯불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강민은 텅 빈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쏟았던 흙 묻은 곡식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밖은 춥고 안은 더 추웠습니다. 굶주림은 추위보다 더 무서운 법이지요. 그는 이대로 앉아있다가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겨울을 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산기슭에 놓아두었던 작은 올가미 몇 개를 떠올렸습니다. 강민은 박포수처럼 쇠덫을 놓거나 짐승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겨우살이를 위해 작은 토끼나 꿩을 잡는, 그것마저도 늘 미안해하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강민은 다 해진 지프로 만든 도롱이를 걸치고 지게를 짊어진 채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눈은 이미 그의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곰처럼 거대한 몸을 힘겹게 움직여 자신의 올가미를 놓아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눈밭과 씨름하며 첫 번째 올가미를 확인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거세서 짐승들도 모두 깊은 곳에 숨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강민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마지막 올가미에 쌓인 눈을 손으로 털어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 흑, 끄. 강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비명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서럽게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이 고통에 못 이겨 지르는 신음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 더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금지된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잔혹하기로 소문난 박포수가 곰이나 삭 같은 큰 짐승을 잡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큼지막한 쇠덫을 놓아두는 곳이었지요. 강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저런 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심장이 멎을 듯 절박하게 터져나오는 단말마의 비명은 강민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소리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은 망설였습니다. 가면 안 돼. 무서워. 하지만 그의 거대한 몸뚱이와는 달리 그의 마음은 깃털보다 여렸습니다. 그는 다른 생명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강민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눈을 헤치고 얼어붙은 나뭇가지들을 뚫고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잠시 멎은 그 순간 그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전설 속에서나 듣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달빛처럼 은은한 빛을 내는 새하얀 털을 가진 거대한 여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마치 눈밭 위에 펼쳐진 은빛 부채처럼 9개의 꼬리가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구미호였습니다. 지리산의 영물이라 불리던 천년 묵은 여우. 하지만 그 신성한 모습은 끔찍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구미호의 앞다리 하나가 박포수가 설치해둔 곰의 발목이라도 끊어버릴 듯한 거대하고 흉측한 쇠덫에 물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쇠이빨이 하얀 다리를 깊숙이 파고들어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새하얀 눈밭은 구미호가 흘린 피로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강민을 보자 울부짖음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그 영물은 고개를 돌려 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분노와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지혜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어리석은 인간이 무엇을 할 것인지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민의 머릿속에서 구미호가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무서운 전설 따위는 하얗게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과 똑같이 말 못하고 덫에 걸려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생명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미호는 경계하며 크르릉 소리를 냈지만 다리가 묶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민은 꽁꽁언 손으로 쇠덫의 아가리를 잡고 당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박포수가 만든 덫은 장정선엇이 매달려도 모자랄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짊어지고 온 지게 작대기를 풀었습니다. 통나무처럼 단단한 참나무 작대기였습니다. 그는 구미호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잠깐, 아파도 참아. 강민은 자신의 지게에 작대기를 덫이 맞물린 틈새 깊숙이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곰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온몸에 무게를 실어 젖먹던 힘까지 다해 그 작대기를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근육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얼어붙었던 쇠붙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끼기기기.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참나무 작대기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동시에 꽝 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벌어졌던 덫의 아가리가 엄청난 속도로 다시 닫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러진 작대기 파편과 함께 덫의 쇠붙이 일부가 강민의 손등을 깊게 찢고 지나갔습니다. 강민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등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구미호의 피와 뒤섞여 눈밭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쇠덫이 부러지면서 다행히 구미호의 다리가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구미호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절뚝이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민을 자신의 피로 범벅이 된 손을 움켜쥔 채 헐떡이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자신의 피 흐르는 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구미호를 걱정했습니다. 피가 많이. 그는 자신의 낡은 솜저고리 안쪽 그나마 깨끗한 부분을 손으로 찢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구미호에게 다가가 피가 철철 흐르는 여우의 다리에 그 천 조각을 서투르게 감아주었습니다. 그는 추위와 고통 그리고 탈진으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마지막 매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눈밭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가. 어서 도망가. 저기 사냥꾼 오면 죽어. 그는 구미호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또 다른 생명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강민은 고개를 들어
구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미호도 세 다리로 서서 강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강민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강민의 영혼 가장 깊은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의 순수한 연민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구미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9개의 꼬리가 눈보라처럼 휘날리더니 구미호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강민은 피가 낭자한 눈밭 위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등에서는 뼈가 시릴 정도의 고통이 밀려왔고 몸은 급격하게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이 전설의 구미호였는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빈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초가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초가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쇠덫에 찢긴 손등은 상처가 깊었고 눈보라 속에서 기운을 다 쓴 탓에 온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기력도 없이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가? 강민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흙이 묻어 서걱거리던 보리죽 한 그릇이 마지막이었구나.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상처의 고통 속에서 깊은 잠인지 죽음인지 모를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민은 따뜻한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분명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마른 장작이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간지리는 구수한 닭죽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등의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지만 어젯밤처럼 뼈가 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문 앞에는 그가 짊어지고 갔던 빈지게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마른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털이 다 뽑히고 깨끗하게 손질된 꿩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그 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옹기 그릇 하나가 있었습니다. 닭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강민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외딴 마을 곰이라 불리며 손가락질 당하는 자신을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닭죽 그릇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비로소 손등의 통증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는 상처를 감쌌던 낡은 저고리 조각을 풀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흉측했지만 누군가 그 위에 푸른빛이 도는 잎사귀를 찧어 발라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상처에 붉은 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놓아두었던 올가미 쪽으로 다시 가보았습니다. 올가미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이후 기이한 일은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강민이 더 이상 올가미를 놓지 않아도 그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땔감과 먹을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토끼가, 어쩔 때는 버섯한 다발이, 또 어떨 때는 맑은 샘물이 가득 담긴 물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신기한 일은 부엌 구석에 있던 쌀독이었습니다. 분명 바닥을 보이던 쌀독이었는데 매일 밥을 지어 먹어도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마다 몰래 한 줌씩 채워넣는 것처럼 쌀독 안의 쌀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강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눈보라가 치던 그날 밤 피를 흘리며 사라졌던 하얀 구미호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집을 향해 그리고 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산의 진달래가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강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잘 먹고 잘 쉰 덕분에 그의 안색은 좋아졌고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은 어눌했지만 마음속의 그늘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잔혹한 사냥꾼 박포수는 그날 잃어버린 구미호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년 묵은 구미호의 가죽이란 말이다. 그것 하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는 그날 망가진 쇠덫을 들고 이가 갈리도록 분해했습니다. 덫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보통 짐승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요. 박포수는 그날의 흔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눈 위에 찍힌 두 종류의 피. 하나는 짐승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마을 외딴 곳에 사는 곰강민의 초가집 근처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이 곰 같은 놈이. 박포수는 며칠 동안 강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무하러 가지도 않는데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장터에 나오지도 않는데 얼굴에 살이 오르는 강민의 모습을 저놈이 틀림없어. 저놈이 내 구미호를 빼돌리고 그 굴에 숨겨두고 사육하고 있는 게야. 탐욕에 눈이 먼 박포수는 그날 저녁 몽둥이를 들고 강민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놈, 강민, 썩 나오지 못할까? 그는 살인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저녁을 짓고 있던 강민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포수님. 어쩐 시끄럽다. 박포수는 다짜고짜 강민의 멱살을 잡고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것을 훔쳐? 그 요망한 여우년을 어디에 숨겼느냐? 내 놈이 그간 산에서 굶지 않고 살찐 이유를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강민은 무슨 말인지 몰라 눈만 껌뻑였습니다. 구미호라니. 저는 모른다고? 박포수는 비웃으며 강민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내 놈이 아니면 그 쇠덫을 부술 놈이 이 마을에 없어. 내 놈의 그 곰 같은 힘으로 덫을 부수고 그년을 차지한 게지. 당장 불지 못할까. 박포수는 미친 사람처럼 강민을 밟고 몽둥이로 내려쳤습니다. 강민은 거대한 몸을 웅크린 채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아닙니다. 때리지 마세요. 박포수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구미호의 흔적은커녕 감나가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약이 올랐습니다. 숨겼구나. 이놈이 나를 속여. 오늘 내 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는 부엌 아궁이에서 타고 있던 불쏘시개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령말을 안 하겠느냐? 좋아. 내 놈이 아끼는 이 초가집과 함께 내 놈도 그 여우년도 같이 태워주마. 박포수가 불을 든 채 지붕의 처마에 가져다 대려했습니다. 강민은 경악했습니다. 저 집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제발. 박포수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말해라. 여우는 어디 있느냐? 강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박포수는 믿지 않을 것이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쩔 줄 몰라 끙끙대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산 전체가 울릴 듯한 날카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박포수가 불을 든 채로 흠칫하며 돌아본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푸른빛과 함께 새하얀 그림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구미호였습니다. 어느새 상처가 다 나은 듯 은빛털에 윤기가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미호는 박포수의 팔을 물어뜯었고 박포수는 비명을 지르며 불쏘시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른 집에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구미호는 강민을 한번 돌아보고는 박포수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박포수는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영물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미호는 그의 다리를 다시 한번 물고는 훌쩍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포수는 피가 흐르는 팔과 다리를 부여잡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 요물. 두고 봐라. 내가 내 놈들 가죽을 다 벗길 것이야. 그는 불타는 집을 포기하고 절뚝거리며 도망쳤습니다. 강민은 불타는 집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별이 총총했던 밤하늘에서 마치 하늘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는 정확하게 강민의 초가집 지붕 위로만 쏟아졌고 순식간에 불길을 잡아버렸습니다. 강민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에 젖어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몽둥이에 맞아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잿더미가 될 뻔한 방 안에 누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반쯤 탔고 박포수에게는 찍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그 영물 때문에 자신은 이제 구미호와 한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 잠이 들었을 때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눈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9개의 꼬리 대신 기품 있는 족두리를 쓴 얼굴이 창백하지만 위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구미호의 현신이었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피리 소리처럼 맑고 차가웠습니다. 너의 선량함은 이미 먹을 것으로 보답받을 수준을 넘어섰다. 허나 너는 여전히 약하구나. 저런 미물에게 집을 잃고 목숨을 위협당할 정도로. 강민은 꿈속에서도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은 완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는 저자를 이길 힘이 없다. 하지만 너는 저자를 살릴 힘을 가질 수 있다. 네? 나는 너에게 먹이를 주는 대신 씨앗을 주겠다. 여인이 손을 내밀자 그 손바닥 위에 붉고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씨앗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리산의 정기가 천년간 뭉친 산삼의 씨앗이다. 저자는 탐욕으로 사람을 해치지만 너는 이 씨앗으로 사람을 살려라. 너의 집, 너의 운명은 너 스스로 지켜라. 여인은 말을 마쳤습니다. 이 씨앗을 네 집 뒤뜰, 너의 마음이 이끄는 가장 따뜻한 곳에 심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선은 반드시 악보다 강하다. 강민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에는 여전히 잿내와 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머리맡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딱딱하고 작은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그가 눈을 비비고 바라보자 그것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붉고 영롱하게 빛나는 씨앗 한 줌이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거친 토기 항아리 안에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그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아니 생명을 기르는 법을 준 것이었습니다. 잿더미와 비냄새가 뒤섞인 차가운 방에서 강민은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온몸이 몽둥이에 맞은 듯 쑤셔왔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서 밤새도록 만지작거렸던 그 작고 단단한 옹기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품었습니다. 그는 반쯤 불타버린 집 뒤뜰로 나갔습니다. 구미호는 마음이 이끄는 가장 따뜻한 곳에 심으라 했습니다. 강민은 뒤뜰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약초를 말리던 하루 종일 볕이 가장 잘 드는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강민은 언손으로 딱딱하게 굳은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그대로 붉고 영롱한 씨앗들을 한 알 한 알 소중하게 심었습니다. 기적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구해준 그 신비로운 존재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강민이 씨앗을 심었던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는데 그 자라는 속도가 여느 풀들과는 달랐습니다. 잎사귀는 짙은 녹색으로 윤기가 흘렀고 뿌리를 내린 그 주변의 공기마저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그 작은 공터는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산삼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0년, 20년 묵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보아도 수백 년은 묵은 듯 사람의 팔뚝보다 굵은 삶들이 땅의 기운을 받아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강민은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감히 그것을 캐낼 생각도 남에게 알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같이 그 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마치 신성한 존재를 모시듯 정성을 다해 돌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어름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름시름 앓던 아이가 사흘을 못 넘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곧이어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대낮에도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약방의 의원은 속수무책으로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길거리는 시체를 태우는 연기로 매캐했습니다. 강민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때 그의 뇌리에 구미호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이 씨앗으로 사람을 살려라. 살려라. 강민은 자신도 모르게 산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크고 실하게 자란 삶 한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삶이 뽑혀 나오자 짙은 흙냄새와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고 맑은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강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귀한 산뿌리를 들고 곧장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훈장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훈장은 역병에 걸린 손자를 끌어안고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강민인가? 곰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썩 물러가게! 이 병은 옵는다네! 강민은 훈장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흙이 잔뜩 묻은 산삼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약초입니다. 다 다려서 먹이세요. 훈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학문만 팠던 그였지만 저것이 보통 물건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신물을 그는 강민에게 절이라도 할 듯 감격했습니다. 훈장의 손자는 그날 밤 삼을 달인 물을 마시고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기침을 멎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곰이라 불리던 강민이가 산신용의 약초를 가져왔다. 사람들이 강민의 초가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강민의 집이 반쯤 불탄 것을 보고 놀랐고 그가 아무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산뿌리를 캐어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강민은 밤낮으로 삼을 캐어 아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다시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흙이 아니라 생명의 흙이었습니다. 구미호의 축복을 받은 산삼은 신유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고 마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편 몽둥이질을 당하고 구미호에게 물어뜯겼던 박포수는 꼴사납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역병이 돌자 제일 먼저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 역시 병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두막에서 끙끙 앓으면서도 강민이 산삼으로 사람들을 살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산삼? 그 곰 같은 놈이? 아니야. 그건 산삼이 아니야. 그건 틀림없이 그 구미호년이 준 보물일게야. 그는 강민이 나누어준 삼달인 물을 걷어찼습니다. 저딴 것은 필요 없다. 나는 그 근원을 차지할 것이다. 박포수에게 역병의 고열과 탐욕의 광기가 뒤섞였습니다. 그는 내가 저 곰놈 대신 구미호를 잡았어야 했어. 그랬다면 저 모든 것이 내 것이었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을 씻어내려는 듯 이른 첫눈이었습니다. 박포수는 쇠덕과 활을 챙겨 들고 비틀거리며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금지된 골짜기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있을게야. 그는 눈보라 속을 미친 사람처럼 헤맸습니다. 열병으로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그는 구미호의 하얀 꼬리가 저만치서 어른거리는 것 같은 환각을 보았습니다. 거기 섰거라. 이 요망한 년. 그가 환영을 쫓아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둔탁하고 날카로운 쇠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박포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발목이 자신이 오래전에 곰을 잡기 위해 설치해두고 잊어버렸던 바로 그 쇠덫에 물려있는 것을. 그는 덫을 풀려고 했지만 열병과 부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퍼부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나 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역병에서 완전히 벗어나 강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박포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 봄이 와서 눈이 다 녹은 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쇠덫에 발목이 물린 채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한 흉측한 모습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탐욕을 거두지 못한 채 허공을 향해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탐욕이 그 자신을 파멸시킨 것입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역병을 이겨낸 마을 사람들은 강민을 더 이상 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선행과 우직함을 존경하여 강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강민은 산삼밭에서 나온 재물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반쯤 불탔던 초가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단단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역병을 이겨낸 마음씨 고운 처녀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구미호에 대해 그리고 그날 밤의 일에 대해 평생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을 새로 지을 때 옛 초가집의 대들보에서 가장 튼튼했던 나무 하나를 베어 그것으로 작은 여우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안방 깊숙한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강민의 아들은 아버지의 재력과 명성 덕분에 한양으로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어지러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중앙관직 대신 아버지가 살던 고향 근처의 현감으로 부임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백성을 아끼는 청백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감의 아들, 즉 강민의 손자는 할아버지의 우직함과 아버지의 총명함을 물려받아 당대 최고의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사람의 본성과 자비를 논하는 것으로 온 나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구미호가 내린 복은 단순히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덕을 쌓아 3대에 걸쳐 명예로운 가문을 이루게 한 축복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추석날이었습니다. 강민이 처음 지었던 그 기와집은 이제 종가가 되었고 그가 살던 안채는 가문의 사당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강민의 후손들이 3대에 걸쳐 쌓아올린 가문의 명예처럼 빛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가득 모였습니다. 대학자가 된 강민의 손자가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향로에 피어오르는 연기가 사당 안을 경건하게 채웠습니다. 후손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왁자지껄하게 음식을 나눌 때 어린 증손자 하나가 늙은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저기 사당대들보 위에 모셔둔 것은 무엇입니까? 늙은 학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이란다.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사당의 가장 높고 어두운 대들보를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향불에 그을려 검게 변했지만 분명 9개의 꼬리를 가진 작은 나무 여우 조각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수많은 후손들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듯 3대에 걸친 큰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참 깊었네요. 밖은 여전히 춥지만 이불 속은 따뜻하시지요? 부디 좋은 꿈 꾸시길.